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최영환입니다. 그 강의 목표 먼저 보시겠습니다. 강의 목표 첫 번째는 화상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화상 환자들이 묻는 흔한 질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화상 환자들의 상처와 치료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센터에서 다루는 화상 환자는 크게 뭐 세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ICU에서 주로 보게 되는 메이저 번 환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OPD랑 제너럴 워드에서 보는 이제 마이너 번 환자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화상 다 낫고 나서 스카 때문에 인제 오게 되는 포스트 번 스카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강의에서 다루게 될 환자들은 주로 그 OPD랑 제너럴 워드에서 보게 되는 이제 마이너 번 환자들을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자가 인제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제 크게 인제 뭐 한 4 가지 정도의 인제 액션을 의사들이 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붕대를 자르고요. 그 붕대 자르는 건 이제 요 1번 요렇게 생긴 가위로 자르게 되는데, 이 끝에가 이제 뭉툭해 가지고 그 붕대랑 살이랑 같이 한꺼번에 집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처를 닦고, 근데 상처를 닦는 거는 저희 병원에서 그냥 셀라인 소킹한 거즈로 닦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고를 바르게 되는데, 화상센터에서 보통 바르는 연고는 4 종류인데 이거는 뒤에 쪼끔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연고 다 바른 다음에 이제 폼으로 덮고 그다음에 붕대를 감아 주죠. 폼에 대해서 뒤에 쪼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펀센터에서 쓰는 연고는 크게 이제 4 종류고, 이제 교과서에도 실제로 이제 4 종류 이 연고를 위주로 해서 써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1% 실버 설파 다이아진, 그 상품명 실마진이고요. 일바돈이라는 상품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뮤피루신이고요. 이제 박트로반이나 이제 벤타손으로 상품명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페나이드 아세테이트, 상품명 메페드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포비돈 아이오다인인데 이제 포타딘이나 이제 레피젤이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죠. 실버설파 다이아진 보시면, 실버설파 다이아진이 가장 그 응급실에 많은 연고죠. 인제 연고고, 인제 사실 저희가 인제 학생 때도 그렇고 그 응급의학과 트레이닝 받을 때도 주로 인제 이 연고로 화상 환자들 드레싱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실버설파 다이아진의 그 항균 효과는 여기 함유된 이제 실버 성분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 실버설파 다이아진을 사용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음 일단 리에피셀리제이션이 끝나면은 더 이상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환자들 중에 "화상 다 나았는데 연고 계속 발라도 되냐."고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인제 하지 말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게 좋고, 인제 이유는 인제 에피셀리제이션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를 필요가 없고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실버설파 다이아진 주로 인제 응급실에 오는 화상 환자들은 이제 주로 인제 처음 다치거나 아니면 그다음 날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화상을 이 실버설파 다이아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4 가지가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설파 프로덕트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산모한테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세 번째는 널싱이니까 이제 수유 중인 엄마들한테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는 2 개월 미만의 아이들한테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4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뮤피로신인데요. 뮤피로신인데 그 사실 그 번 센터에서는 실버설파 다이아진 잘 안 사용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버설파 다이아진은 이제 바르고 다음 날 오면은 닦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닦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게 닦거나 여러 번 닦게 되는데, 그러면 인제 환자가 페인을 컴플레인 하니까 주로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연고는 벤타손을 많이 쓰고요. 이제 교과서상에는 벤타손이 이제 MRS 인펙션에 효과가 있고 그란 포지티브에 다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사실 임상적으로 실제로는 MRS 인펙션 때 벤타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MRS 인펙션 때는 저희가 이제 좀 다른 드레싱 제품들을 사용하고요. 그 벤타손을 쓰면서 쪼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벤타손이 그 레지스턴스가 빨리 생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10일 이후에는 인제 연고를 좀 바꿔 주시거나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메패드인데, 메패드는 주로 인제 화상 번 센터에서 많이 있죠. 보통의 인제 응급실에는 없고요. 아마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메패드는 크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이제 8.5% 워터 솔러블 크림, 이제 이게 연고 형태죠. 아까 앞에서 통에 담겨져 있던 게 인제 이거고요. 두 번째는 5% 아쿠아 솔루션 형태인데요. 이 아쿠아 솔루션 형태는 보통 이제 분말 형태로 받아서 저희가 그거를 셀라인에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페나이드 아세테이트는 슈도모나스랑 클로스트리디움에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바르면 엄청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페인풀하고. 근데 메페나이드 아세테이트의 최대
그러니까 장점, 좋은 점은 이 티슈 페네트레이션이 뛰어나기 때문에 에스카 위에 발라도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카 위에 발려서 항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1998 년도에 인제 논문의 인제 보고에 의하면 이제 5% 이 메페나이드 아세테이트 솔루션을 메이저본 환자들한테 사용을 했더니 이 모탈리티가 33% 줄었다. 뭐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포비돈 아이오다인인데요. 포비돈 아이오다인은 그 그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제 펑거스 이스트까지 커버하는 브로드 스펙트럼 액티비티를 나타내고요. 그 뭐 교과서상으로는 6 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 주면은 가장 좋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6 시간마다 한 번씩 드레싱을 할 수가 없지요. 예 뭐 어쨌든 그 테크니컬리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비돈 아이오다인도 인제 페인풀하고 바르면 그다음에 이제 포비돈 아이오다인도 그렇고 메페나이드 아세테이트도 그렇고 책에 보면 이제 스몰 운드에 바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스몰 운드가 이제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몇 퍼센트 미만은 스몰 운드다. 정확하게 되지 않는데 뭐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전신적으로 바르거나 메이저본 전체에 바르지 말라는 그냥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포비돈 아이오다인을 전신적으로 많이 발라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주로 인제 아이오다인 톡시시티와 관련된 건데 아이오다인 톡시시티나 레날 페일리어, 애시도시스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바르고 나서 이제 드레싱 폼을 쓰는데요. 드레싱 폼은 각 병원별로 인제 구비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쓰는 것만 그냥 예를 들면은 저희 병원은 크게 4 개를 쓰는데요. 인제 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분홍색 게 인제 레노폼 2 밀리짜리고요. 이거는 인제 그 저희가 보통 이제 시중에서 파는 메디폼이랑 비슷한 형태고 그 두 번째 쓰는 건 메필렉스 라이트고요. 세 번째는 레노케어 신인데 이거는 주로 듀오덤 신이랑 비슷한 형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레노케어 B인데요. 이건 좀 두꺼운 형태죠, 레노케어 신보다. 그래서 이 3 번이랑 4 번은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들이고 이건 주로 이제 듀오덤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폼을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뭐 실제로 화상 환자를 많이 보면서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한 번에 얘기해 드리기는 어렵고 인제 우리가 폼을 어떤 폼을 사용해서 드레싱을 할 거냐는 이제 상처 크기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디스차지의 양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 나았는지 뭐 일예로 들면은 이 레노케어 신이나 레노케어 B 같은 경우는 상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디스차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화상 환자가 오게 되면은 화상 환자들이 그 의사한테 물어보는 이제 흔한 질문 5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가 대충 정리를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쿨링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두 번째는 "물집을 터뜨려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세 번째는 "화상 면적이 몇 퍼센트인가요?" 네 번째는 "심재성 이도 화상인가요?" 이건 주로 이제 보험 때문에 많이 물어보죠. 다섯 번째는 "흉터가 남을까요? 또는 어떻게 남을까요?" 이 4 번이랑 5 번은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요. 각각을 따로 보시죠. 쿨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뭐 ABA도 그렇고 인제 뭐 영국이나 호주의 인제 번 어소시에이션에서 제시하는 인제 가이드라인은 마이너 번 환자들에게 30 분, 뭐 20 분에서 30분 정도 이 "쿨링을 해라."라는 게 인제 그 가이드라인이고요. 근데 하지만 인제 쿨링이 과연 이 운드 힐링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실험한 적은 없고 실제로 이 어떤 그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없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화상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치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에어웨이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머전시하게 에스카로토미를 해야 된다는 되는 그런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치료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쿨링을 갖다가 그거에 우선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주로 인제 소아 환자들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소아 환자들 보면은 인제 뭐 배나 허벅지에 화상 뭐 쪼끔 있는데 인제 뭐 보호자들이 인제 그 찬물로 거의 전신을 샤워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인제 돌 안 된 애들인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제 하이포더미아에 잘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날씨 추운 날 애를 갖다가 찬물로 그렇게 다 끼얹어서 오면은 중간에 감기 걸리거나 이래 가지고 고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쿨링의 과학적인 효과라는 것이 별로 이제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과도하게 쿨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보호자한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제 그 전에 저희가 인제 사실 쿨링을 하는데 '쿨링의 효과가 진짜 있는 걸까?'
인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쿨링을 이제 흔하게 쿨링을 하는 방법이 인제 저희가 하는 방법이 이제 탭워터, 그러니까 수돗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번실드라는 제품을 이용하거나, 이거는 인제 뭐 119 대원들이랑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쓰죠. 그다음에 벙쿨 스프레이라고 그래서 번실드에 들어있는 티트리 오일을 갖다가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를 인제 많이 써서 인제 쿨링을 하는데, 이게 과연 뭐 '환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제 궁금해서 한번 인제 저희가 인제 이걸 갖다가 이제 환자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근데 뭐 결론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개 다, 그러니까 탭워터, 번실드, 펑쿨 스프레이 모두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운드 힐링에 도움이 되는지 그거는 뭐 인제 제가 증명할 수 없었고요. 이제 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제 논문을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한 거는 6 월부터 10 월까지 데이터 컬렉션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돗물 온도라는 것이 인제 그 바깥 온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인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건물마다 이 수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쪼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6월 달에 논문을 쓰기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하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수돗물 온도가 24도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는 인제 수돗물로 하면은 그 페인 컨트롤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한여름에 바깥이 온도가 이제 30도 넘어가고 뭐 32 도, 34도 되니까 수돗물의 온도가 26 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쿨링으로 인한 통증 감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보면, 이제 물론 인제 우리가 수돗물이 다 되면은 다 수돗물로 쿨링을 하면 되지만, 인제 여름이나 이럴 때 수돗물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번실드나 펑쿨 스프레이로 쿨링을 하는 것이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번실드랑 펑쿨 스프레이 온도를 재봤는데요. 번실드는 한 21도 정도 되고 펑쿨 스프레이는 온도 재보면 1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더 차갑기 때문에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거죠. 음. 이 두 번째는 "물집을 터뜨려야 하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집을 터뜨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양쪽의 어떤 레셔널레를 좀 들어보면은, 일단은 "물집을 터뜨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제 블리스터 내에 있는 플루이드가 온도 힐링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제 "이거를 제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블리스터를 터뜨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이 블리스터를 덮고 있는 이 스킨이 이 바이올로직 온도 드레싱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터뜨려서 벗겨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 보기에 블리스터 플루이드 양이 많아서 '아 이게 자연적으로 도저히 흡수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터뜨려 가지고 물을 좀 빼내고 꽉 눌러서 좀 드레싱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스킨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그런 어떤 블리스터는 그냥 꽉 눌러서 드레싱을 하면은 한 일 주일 내로 대부분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억지로 터뜨려 가지고 스킨을 벗겨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화상 면적이 몇 퍼센트인가요?"인데, 이건 이제 화상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는 룰 오브 팜입니다. 룰 오브 팜은 이제 손바닥 한 면이 인제 1%가 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제 이거는 인제 저희 학생 때도 배웠고 그 뭐 이제 외과나 응급의학과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제 월리스의 룰 오브 나인인데, 인제 9의 배수로 인간의 몸을 인제 분해해 가지고 그 면적을 파악하는 거죠. 넓은 화상 면적을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고요. 뭐 얼굴은, 머리는 이제 9%고 양쪽 몸통 등이랑 뭐 이렇게 앞면 뒷면은 각각 18% 18%. 예. 대충 알 수 있죠. 이제 근데 실제로 인제 번센터에서 활용하는 그 번 차트는 이제 룬트 앤 브로더 차트라 그래 가지고 그 화상 부위별로 그리고 나이별로 이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나눠 놓은 건데요. 사실 저도 이거 어덜트 것도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이걸 외우지는 못하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나중에 혹시 참고할 일이 있으면은 뭐 이걸 참고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심재성 이도 화상인가요? 여기서는 그 화상 깊이에 따른 좀 분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지요. 그 이 화상 분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건 1 도, 2 도, 3 도인데요. 그 저희 인제 번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은 인제 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보는 틴티넬리 정도의 책인데, 이게 토탈 번 케어라는 책에 보면은 그 각 챕터의 저자들이 이 화상 깊이에 따른 분류를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하는데, 보면은 다 1 도, 2 도, 3 도로 기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1 도, 2 도, 3 도로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딥더멀 번, 뭐 슈퍼피셜 더멀 번, 아니면은 그냥 뭐 슈퍼피셜 번, 딥 번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분류가 좀 다른데,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퍼스트 디그리, 세컨드 디그리, 서드 디그리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인제 어쨌든 우리가 인제 학생 때도 그렇게 배웠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때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어쨌든 이거에 준해서 인제 강의를 각 그 깊이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디그리번은 그 에피더미스까지 침범을 한 거고, 임상적으로 보면은 빨갛고 환자가 굉장히 페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블리스터가 없고 인제 흔한 거는 이제 썬번의 경우에 인제 펄스 디그리번에 대부분 해당하죠. 그다음에 이제 2도 화상인데, 2도 화상이 문제인데요. 인제 2도 화상은 그 슈퍼피셜 세컨 디그리냐 딥 세컨 디그리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응급실에 오는 경우에는 인제 다친 날 아니면 다친 다음 날 오게 되는데, 이 화상 깊이를 화상의 어떤 화상 그 피부 내부의 어떤 그 다이나믹한 프로세스가 3일 정도 동안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첫날이랑 둘째 날 화상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제 어떤 보고에 의하면 아주 경험이 많은 번 서전조차도 이게 한 화상이 3주 이내에 나을 것이냐 3주 이후에 나올 것이냐, 뭐 다시 말하면 슈퍼피셜 번이냐 딥 세컨 디그리 번이냐를 알 확률이 맞출 확률이 50% 에서 70% 정도라고 합니다. 50%라 그러면은 반 맞추고 반 틀리는 거니까 사실 뭐 맞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그 첫날이랑 둘째 날 정도에 왔을 때는 사실 깊이를 모른다고 해야죠. 뭐 저희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슈퍼피셜 세컨 디그리 번의 경우에는 이제 파필러리 더미스까지 침범을 한 거죠. 이제 블리스터가 생기는데 하나 인제 참고해야 될 알면 좋은 거는 이제 첫날 블리스터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주로 인제 첫날만 보고 다음 날을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첫날 그냥 빨갰다가 나중에 블리스터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슈퍼피셜 세컨 디그리 번은 2주 이내 낫고 스카 없고 수술받을 일이 없는 화상인 거죠. 볼까요? 슈퍼피셜 세컨 디그리 번인데요. 그 인제 PBD 2 일째 얼굴이랑 몸통에 화상 있었는데 이제 9 일째 보니까 다 나았죠. 이게 슈퍼피셜 세컨 디그리 번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 다리인데요. 2 일째 2 일째 봤을 때 뭐 허벅지 상처가 약간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2 일째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11 일째 봤더니 다 나았어요. 이건 뭐 슈퍼피셜 세컨 디그리 번이죠. 네, 오른쪽 발목 쪽인데 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슈퍼피셜 세컨 디그리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인제 2 일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뭐 저도 3-4 일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요. 11 일째 사진 찍어 봤더니 뭐 다 나았죠. 이런 경우도 슈퍼피셜 세컨 디그리 번이죠. 그다음에 딥 세컨 디그리 번은 인제 조직학적으로는 레티큘러 더미스까지 침범을 하는 거고, 임상적으로는 3주 이상 걸려서 낫는 경우에 인제 딥 세컨 디그리 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그 시진, 그러니까 상처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 모틀드 핑크 앤 화이트 양상이에요. 모틀드 핑크 앤 양상은 인제 뭐 이렇게 분홍색과 하얀색이 얼룩덜룩 보인다는 건데, 뒤에 보이니까 뒤에 나오니까 뒤에를 좀 참고를 하도록 하죠. 7 개월 된 여자아이고 집에서 우유 타는 물 엎질러 가지고 화상을 입었고요. 이게 인제 모틀드 앤 화이트한 양상이 모틀드 핑크 앤 화이트한 양상이죠. PBD 1 일째니까 다친 다음 날 찍었는데 허벅지랑 배랑 다 모틀드 핑크 앤 화이트 양상인데요. 이런 경우에 뭐 저는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깊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요. 7일 됐는데 이제 7일 되면 깊이를 다 알 수 있죠. 일부는 나았어요. 일부는 나았지만 그 배 상당 부분이 이 화이트하고 이제 에스카가 녹고 있는 그 옐로우시한 에스카가 껴있고, 다리도 마찬가지죠. PBD 20 일째 3주 거의 가까이 됐을 때도 그라듈레이션이랑 그 슬로핑한 에스카가 배랑 허벅지에 다 있죠. 이런 경우에 인제 얘는 여기까지 남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치료했을 때 남은 상처들은 다 흉터가 남는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우리가 딥 세컨 디그리나 슈퍼피셜 세컨 디그리 이 번 그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그 치료 기간으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FDA에서 공인한 그러니까 번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FDA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방법은 레이저 도플러 이미징인데요. 레이저 도플러 이미징이라는 거는 이제 뭐 검사하는 방법이, 상처가 입은 그 만약에 손이라 그러면 손을 검사대 위에 올려 놓으면 이 스캐너가 위에 스캔을 하는데요. 스캐너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 사진을 찍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포토 스카웃 필름을 하나 찍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스캐닝을 한 사진을 하나 찍게 되는데요. 스캐닝을 하는 거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블러드 플로우가 좋을수록, 사진이 그 이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밝은 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블러드 플로우 양이 적을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인제 파란색에서 인제 어두운 군청색으로까지 인제 점점 더 어두워지면, 이런 경우에 인제 상처가
깊은 거죠. 보통 레이저 도플러 이미징은 그러니까 48 시간에서 72 시간, 그러니까 PBD로 따지면은 뭐 한 2 일에서 3 일째 정도에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인제 저희 기관에서도 이 레이저 도플러 이미징을 이렇게 사 가지고 샀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을 썼는데, 이제 저희가 논문을 쓴 내용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 다른 이전의 논문들은 레이저 도플러 이미징에 있는 그 색깔을 통해서 인제 이게 3주 이내에 나을 것이냐 3주 이후에 나올 것이냐, 인제 그게 인제 흉터가 남을 것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저희가 쓴 논문은 인제 이 기계가 구해 주는 퍼퓨전 유닛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 값으로 이게 3주 이내에 나을 것이냐 3주 이후에 나올 것이냐를 인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인제 슈퍼피셜 세컨 디그리냐 딥 세컨 디그리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인제 제시한 논문이었고, 이제 두 번째 논문은 뭐 이건 레트로스펙티브한 논문이었는데, 이제 레이저 도플러 이미징을 한 환자들 중에서 이제 그 퍼퓨전 유닛 값이 얼마 미만, 그러니까 그 저희가 논문을 쓸 때는 150 미만이었는데 150 미만이었던 환자들을 보니까 수술을 할 확률이 되게 높더라. 그래서 인제 원래 화상 환자들 수술을 설명할 때 보통 우리가 한 2 주에서 3주 지나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뭐 저희 논문에서 제시한 거는 이제 "레이저 도플러 이미징을 하면은 당신은 인제 수술할 확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의 논문이었죠. 예. 그다음에 인제 화상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흉터가 남을까요? 또는 뭐 어떻게 남을까요?" 그걸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요. 일단 흉터가 아닌 것부터 좀 보면요. 슈퍼피셜 세컨드 디그리인데 이 환자는 인제 왼쪽 허벅지에 화상이 있죠. 화상이 있는데 7 일째 보니까 다 나았어요. 이런 경우는 인제 화상이, 그러니까 흉터가 남은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이분은 인제 포스티리어 사이랑 이 버턱 쪽에 있는 건데, 첫날, 그러니까 둘째 날 찍은 거고요. 인제 6 일째 됐을 때 찍은 거. 13 일째 다 나았죠. 이런 경우도 인제 다 나 이 2주 이내에 다 나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은 게 아니죠. 그다음에 흉터가 남은 건 아니지만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의학적으로 스카는 아니고요. 그 사진 보시면은 이거 왼쪽 허벅지인데 6 개월 지난 건데 아직도 이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 남아 있죠. 이거는 지금 또 왼쪽 다리인데 약간 그 보라색 빛의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 남아 있죠. 이거는 이제 1년 지난 사진인데요. 오른쪽 손인데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 손등에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아기인데 1년 지났는데 왼쪽 허벅지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인제 흉터가 아니고요.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나 그냥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흉터로 보는 건 아니고, 흉터를 보시면 4 세된 여자 환자인데 인제 여객선에서 인제 라면을 엎은 다음에 이제 화상을 입었는데요. 복부랑 이제 회음부 주변이랑 양쪽 사이 쪽에 화상을 입었는데, 사실 이거 저도 제가 봐도 이거 슈퍼피셜 세컨드 디그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 치료하다 보니까 11 일째 2 주가 쪼끔 안 됐을 때 보니까 이 회음부 주변에 다 화이트한 양상의 에스카가 생겼고, 에스카 일부 좀 슬로핑하는 양상이어서 20 일째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배랑 뭐 양쪽 허벅지 다 수술했고요. 12 일째 보니까 잘 나았죠. 그래서 이렇게 끝났으면은 되게 좋았는데, 애기가 인제 5 개월 된 다음에 엄마가 다시 데리고 왔어요. 다시 데려오면은 그 에스테스 해 주고 나은 부위가 5 개월 지나니까 인제 하이퍼트로픽 스카가 심하게 생겼고 양쪽 사이 쪽에도 생겼죠. 이 사진은 그 저희 병원에 있는 재건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수술방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 X자 표시한 곳이 인제 여기서 인제 도너를 떼 가지고 요 회음부 쪽에 있는 데를 이제 FTSG를 해 주기 위해서 하기 전에 인제 수술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회음부 쪽에는 FTSG를 해 줬고 POD 3 일째에 보면 잘 붙었죠. 이 양쪽 사이 쪽은 이제 수술을 한꺼번에 다 하면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 퇴원했습니다. 다음 환자 보시죠. 2 년 3 개월 된 여자애인데요. 집에서 이 압력밥솥 증기 만져 가지고 이제 이 애들 밥솥이 내려와 있고, 애들 인제 약간 걷기 시작하면은 그 소리 나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지는 경우가 많죠. PBD 8 일째 보면은 양쪽 이 왼쪽 손바닥이 아직도 하얗죠. 아직도 한참 걸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5 일째 보니까 15 일째 아직 덜 나았고, 지금 봐서도 이 15 일째 사진만 봐서도 앞으로도 2주 이상 치료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게 흉터가 남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아기는 54 일째, 그러니까 뭐 거의 2달 가까이 돼서 나왔고, PBD 인제 4 개월째 보니까 이 손이 완전히 안 펴졌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제
그 관절이 안 펴지는 상태로 너무 오래 두면 안 되기 때문에 FTS를 권합니다, 환자한테. 그래서 인제 저희 병원에 있는 재건 선생님이 그 수술을 해 줬고요. 이 4개 손가락 다 FTSC 해 줬고 POD 14 일째 찍어 봤더니 봤더니 수술방에 봤더니 뭐 대부분 다 잘 붙었어요. 그리고 9 개월째 보니까 대부분 다 잘 펴졌죠, 손. 손 잘 펴지고 수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손에 인제 화상을 입고 인제 하이퍼트로픽 스카가 인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사실 하이퍼트로픽 스카를 막을 수 있다고 돼 있는 유일한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있는 거는 이 가먼트밖에 없습니다. 가먼트라는 거는 뭐 별 특별한 건 아니고 이 손 같은 경우에는 손에 꽉 맞는 장갑을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이 눌러줘 가지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줘서 이 흉터가 올라오는 거를 막아 주는 겁니다. 이게 꼭 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팔에도 할 수 있고 뭐 허벅지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가먼트가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보시면 71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분은 밖에서 불이 났는데 불 끄다가 이제 막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 화상 부위는 얼굴 말고도 몸통이랑 양쪽 팔다리에 쪼끔씩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인제 얼굴을 위주로 해서 좀 보도록 하죠. PBD 2 일째 찍은 사진이고 얼굴에 인제 스웨링도 심하고 올 화상이 꽤 넓게 있죠. PBD 16 일째 보면 2주 됐는데도 이마에 아직 상처가 남아 있고 뺨에 일부 쪼끔 남아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한 2주 이상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4 일째 PBD 24 일째 다른 부위는 다 STS 했고요. PBD 30 일째 얼굴을 찍어 보니까 뭐 일부는 나았어요. 하지만 안 나은 부위가 이마에 있죠. 이 뭐 왼쪽 뺨도 거의 다 나았고. 그래서 인제 2 달째까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했는데요. 이마에 상처가 뭐 대부분 나았지만 쪼끔 상처가 남아 있죠. 이 뺨 쪽에도 상처가 쪼끔 더 나은데 더 인제 상처가 더 난 곳이 있어요. 이게 상처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나았다가 좀 들치면 좀 뜯겼다가 이제 그런 양상을 인제 계속 반복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아마 한 3달 쪼끔 못 됐을 때 퇴원을 했고 예 그러고 인제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팔로우업을 하다가 1 년째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면은 이마 쪽은 깨끗해졌죠. 인제 이 스킨 텍스처 자체는 이 노멀 스킨이랑 쪼끔 차이가 가까이서 보면 차이가 나는데요. 이 사진이 잘 찍혀서 그런 거고. 그 양쪽 뺨에 있는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이런 건 다 없어졌죠, 1년 지나니까. 그리고 스카가 남아 있는 곳은 이 턱 쪽 아래쪽에 턱이 남아 있는데 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노인들은 상처가 좀 더디게 남는 반면에 스카가 쪼끔 생각보다 좀 덜 남는 편이고요. 물론 인제 상처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들은 빨리빨리 낫는 편인데 또 스카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이제 그런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의 경우에 얼굴에 생긴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은 비교적 시간이 지나면 잘 빠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팔다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가고 아예 안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3도 화상 보죠. 3도 화상은 이제 풀 시크니스 번이고 그리고 풀 시크니스 번이라는 거는 에피더미스랑 더미스 전층 그다음에 슈퍼피셜 서브큐 티슈까지 예 침범을 한 거고 뭐 특징적인 거는 이제 차일드 레더리 드라이 폼한 에스카가 생기는 게 특징적인데 이제 그거 말고 약간 딥더말 번처럼 모틀드한 양상의 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사진이 나오니까 뒤에 사진을 좀 보시죠. 20세 된 여자 환자고 집에서 화재 나 가지고 왔는데요. 뭐죠? 자살로 추정이 되는데 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TBSA가 화상 체표면적 95% 였고 그러니까 이게 브래지어로 가려지는 부분이랑 일부 상처 빼고는 다 화상을 입었고 그러니까 95%고 대부분 다 3도 화상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몸통 쪽에 있는 게 이게 전형적인 레더리 드라이 펌한 에스카죠. 그다음에 모틀드 핑크 앤 화이트 양상은 양쪽 팔에 보면 나오는 뒤에 사진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제 이 사진은 와서 인제 체스트 쪽에 3도 화상에서 저희가 에스카로토미를 넣었습니다. 예 이게 인제 팔에 있는 에스카 양상인데 이게 보면은 딥색한 디그리처럼 보이지만 인제 가까이서 보고 보면은 인제 이게 만져보고 이러면 인제 모틀드 핑크 앤 화이트한 양상의 인제 3도 화상이죠. 이 환자는 아마 1주일 되기 전에 사망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에스카로토미를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되냐는 거는 그건 뭐 이거 책 보면은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가 쓴 소설인데요. 제가 쓴 소설 속에 이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가 인제 에스카로토미를 할 때
이게 메스를 이용해서 인제 넣으려고 자꾸 하는데 이 메스로 들여서 하면은 원래 이 메이저본 자체가 블리딩 텐던시가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메스로 넣는 것보다는 뭐 책에서도 그렇고 실제 경험상으로도 전기 소작, 그러니까 보비 컷 모드로 해서 넣어야 되고요. 예, 여기 보면은 소설 속에 "전기 소작기로 가슴 가운데 부분을 목 아래 부분보다 명치까지 절개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 그냥 재미삼아 넣은 거고요. 에스카로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유튜브에 이거 예, 웹사이트에서 구한 영상인데요. 이 사람도 보면은 인제 이 보비 컷 모드로 해서 에스카를 넣고 있죠. 보시면은 음 이 사람도 인제 체스트 쪽에 3도 화상을 입어서 넣는 것 같고, 인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인제 이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가슴이 잘 펴졌다 줄어들었다를 못 하니까 에스카로토미를 넣어 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제 그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카로토미를 넣는 목적이 이제 체스트에 넣는 목적은 흉곽이 잘 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넣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킨을 전층을 다 가를 수 있도록 넣어야 돼요, 서브큐어가 나올 때까지. 애매하게 그냥 스킨 넣었다 마는 식으로 하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첫 번째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제 보비를 통해서 넣으라는 게 인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우리가 3 도화 상이면은 신경 조직도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페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물론 대부분은 페인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부분적으로 살아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에스카로tom을 넣기 전에 인제 세데이션이랑 페인 컨트롤을 충분히 해 주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용어상의 혼란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건데요. 에스카로톰이라는 거는 칼집을 넣는 거고요. 에스카렉톰이라는 거는 에스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앞서 환자는 아니고요. 제가 하는 다른 환자 수술방에서 하는 걸 찍은 건데, 예, 이 팔에 있는 에스카를 갖다가 인제 이 수술 도구로 제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수술 도구 이름은 이제 험비 나이프라 그래서, 험비라는 사람이 1950 년대에 이제 개발한 수술 도구고, 이거는 인제 넓은 면적의 에스카가 있는 거를 깎아내기 위한 수술 칼인 거죠. 보면 약간 감자 깎는 칼 비슷한 원리예요. 이건 뭐 그런 참고 삼아 하시라고 넣은 거고요.